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익숙한 거리, 오랜 친구들, 모국어가 들리는 일상, 편안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고향이 싫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핸드폰을 뺏기고 문 앞에 둔 택배가 사라지고 밤 11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그곳이요. 분명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마치 처음 와본 도시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죠. 한번 올라간 기준은 다시 내려오지 않거든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없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2년을 살다가 런던으로 돌아간 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피커딜리 라인 지하철 문이 딱 닫히려는 그 찰나에 누군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손목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후드티 입은 남자가 제 아이폰을 들고 계단 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은 그대로 출발했어요. 저는 소피 클라크예요. 38살, 런던 클래펌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남편 토마스랑 초등학교 2학년 딸 엘라가 있습니다. 회사 아시아 지사 프로젝트 때문에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바로 오늘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든 9호선을 타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카카오 맵으로 길 찾고 웹툰 보고 메시지 확인하고요. 단 한 번도 누가 뺏어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역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와중에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아무도 그걸 뺏으려 하지 않았고 저도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됐네요. 기차는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텅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어요. 문 닫히기 직전에요. 혹시 보셨나요? 남자는 이어폰을 빼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대화 끝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명이 넘는 승객이 제 주변에 서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먼 곳을 응시하고 있거나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돌아봐요. 누가 넘어지면 누군가 부축해주고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 엘라 손을 잡고 있는데 엘라가 신발끈이 풀렸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앉아서 묶어주려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엘라한테 사탕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냥요. 아무 이유 없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스코트역에서 내렸어요. 영무원실을 찾아갔죠. 유리 부스 안에 앉아있던 젊은 영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피커딜리 라인, 히드로발, 문 닫히는 순간, 후드티를 입은 남자. 최대한 자세히 말했어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 확인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어요. 경찰 신고하시면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영무원은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런던 경찰청 비긴급 신고 번호가 적혀 있었죠. 201. 그 번호로 전화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신고 접수는 되지만 실제로 범인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오른손이 허전했어요. 무의식 중에 주머니를 더듬거나 손바닥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한 건 핸드폰 값이 아니었어요. 아이폰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 사진들이 전부 거기 있었거든요. 한강 벚꽃, 남산타워 야경, 엘라가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찍은 사진, 회사, 동료들이랑 삼겹살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 배달의 민족 앱도 있었고 카카오맵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있었어요. 그 앱들은 런던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만 작동하니까요. 카카오맵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은 돼 있을 거예요. 새 폰 사면 다 복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핸드폰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앱들, 사진들, 메시지들이 전부 서울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걸 런던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는 게 어쩌면 서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신호 같았어요. 토마스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엘라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유심카드를 정지시켜야 하고 새 핸드폰을 사러 가야 해요. 그리고 런던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계속 허전했어요. 주머니를 더듬거리는 버릇이 멈추질 않았어요. 배송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1시 32분에 현관 앞에 배달했다고요. 새 핸드폰으로 받은 첫 번째 문자였죠. 서울에서 붙인 이삿짐 중 일부가 국제 배송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엘라 겨울 옷이랑 제 업무용 서류, 그리고 서울에서 산 김치통 같은 것들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봤어요. 혹시 이웃집 앞에 잘못 놓였나 싶어서요. 없었어요. 계단 아래쪽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고요.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배송 완료, 현관 앞 배달. 사진도 첨부돼 있었죠. 갈색 박스가 누군가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사진이었는데 런던 테라스 하우스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집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빨간 벽돌에 흰색 문틀, 검은색 문. 사진 속 문도 그랬고 우리 집 문도 그랬거든요. 배송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자동응답기가 나왔죠.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이어졌어요. 배송 조회는 1번, 반품은 2번, 고객센터 상담은 3번. 3번을 눌렀습니다. 대기음악이 흘러나왔고요. 15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토마스한테 문자를 보냈죠. 택배 못 받았냐고요. 답장이 왔어요. 아침에 집에 있을 때는 벨소리 못 들었대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이 받았어요. 사정을 설명했죠. 배송 완료 문자는 받았는데 물건이 없다고요. 추적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번호를 불러줬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오늘 오전 11시 32분에 배송 완료 처리됐네요. 근데 물건이 문 앞에 없어요. 사진 확인하셨나요? 확인했는데 그게 우리 집 문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배송 기사가 찍은 사진이 맞다면 정확한 주소로 배달된 겁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건가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송은 완료됐으니까요. 목소리 톤이 차분했어요. 기계적이었죠. 이런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발송인에게 연락해서 보상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송업체는 책임 안 지나요?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게 저희 업무고 그건 완료됐습니다. 이후에 분실된 건 배송업체 책임 범위가 아니에요. 통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죠. 그때 떠오른 게 서울 아파트였어요. 한국에서 택배 받을 때는 1층 무인 택배함으로 가잖아요. 벽면 가득 채워진 보관함이요. 택배가 오면 기사님이 직접 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줘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문이 열리고 택배를 꺼낼 수 있죠.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2층짜리 저층이었는데 택배함이 36회가 있었어요. 다 차면 경비실에 맡겨놓기도 했고요. 경비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이름 말하면 찾아주셨죠. 한 번은 제가 집에 없을 때 큰 택배가 왔는데 기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부재 중이라 경비실에 맡겨놨다고, 비 오니까 안쪽에 넣어놨다고요. 2년 동안 서울에서 받은 택배가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시킨 음식, 쿠팡으로 산 생필품, 친구들이 보내준 선물들.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 집 현관 앞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어요. 혹시 몰라서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계단을 내려가서 1층까지 갔습니다. 우편함이 있는 곳이요. 예전에는 여기 관리인이 있었어요. 빌딩 매니저라고 불렀죠. 근데
5년 전쯤에 없어졌어요. 관리비를 아끼려고요. 지금은 그냥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고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외주업체가 와서 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었죠. 2층으로 올라오는데 옆집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미세스 패더슨이요. 혹시 오늘 우리 집 앞에 택배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왜요? 배달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없어서요. 아, 그거 요새 흔한 일이에요. 우리 집도 지난달에 그랬어요.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배송기사는 사진 찍었으니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했고요. 배송업체는 문 앞까지가 자기 책임이라고 했고요. 집주인은 관리인을 없앴고요. 이웃 할머니는 흔한 일이래요. 그 박스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아무도 그걸 되찾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평범한 런던의 오후였어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물건을 잃어버린 게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요. 50대쯤 되셨고 늘 경비실에 계셨죠. 가끔 엘라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엘라 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아저씨도 엘라 이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 경비가 있고 택배함이 있고 택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게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봐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서울은 밤 8시쯤일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죠? 택배 도난당했다고? 그 친구는 이해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결국 전화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엘라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를 가지러 나가야 했죠. 재택근무 겸 동네 카페에 갔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보고서 정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하려니 집중이 안 돼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열었죠. 서울지사에서 보낸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려는데 멈칫했어요. 노트북을 어떻게 하죠?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고 가도 되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자기 짐을 몸 가까이 두고 있더라고요. 서울 카페가 떠올랐어요. 홍대에 있는 카페였는데 거기서는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핸드폰이랑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두고 30분씩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의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 직원분이 제 자리에 아메리카노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런던 카페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카페 안쪽으로 걸어갔는데 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아, 비밀번호 필요하세요? 영수증 뒷면에 적혀 있어요. 영수증을 꺼내서 뒷면을 봤어요. 내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화장실은 좁았어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휴지통이 넘쳐 있었고 바닥에 물기가 있었어요. 서울 카페 화장실이 떠올랐어요. 이태원에 있던 카페였는데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핸드로션도 있었고 휴지도 넉넉했고요. 무엇보다 비밀번호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됐죠.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용물을 봤어요. 노트북이 든 가방이라 무거웠는데 바닥에 내려놓기가 찝찝했거든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노트북을 펴고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려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화장실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커피가 떨어졌어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시키려고 카운터로 갔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디 있지? 카페 화장실 말고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역마다 있었잖아요. 공원에도 있었고 큰 거리에도 있었고요. 깨끗하고 무료였죠.
카운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근처에 공중화장실 있나요? 지하철역까지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맥도날드요. 맥도날드도 비밀번호 필요한가요? 네. 주문하면 영수증에 나와요. 고맙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명동거리가 떠올랐어요. 대로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유리로 된 깨끗한 건물이었는데 누구나 그냥 들어가서 쓸 수 있었어요. 휴지도 넉넉했고 비누도 있었고 손 말리는 건조기도 있었죠. 한 번은 엘라랑 남산 올라갔다가 화장실이 급해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장애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넓고 무료였어요. 런던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찾는 게 일이에요. 있어도 유료인 경우가 많고요. 동전 넣어야 문이 열리는 구조였죠. 한 번은 1파운드짜리 동전이 없어서 근처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잔돈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타이핑을 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집중이 안 됐죠. 핸드폰 두고 자리 못 비우는 것. 노트북 들고 화장실 가야 하는 것. 화장실 쓰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하는 것. 공중화장실은 유료인 것.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에요. 불편하긴 해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를 마저 작성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편의점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거든요. 깨끗하고 무료였으니까요. 런던 편의점에는 손님용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우리 집 화장실이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안 눌러도 되고, 동전 안 넣어도 되고, 가방 들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죠. 엘라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나 걸어서 갈래요. 아침 7시 30분, 엘라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뭐, 학교, 걸어서 가면 안 돼요? 저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엘라는 학교 가방을 메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안 돼. 차 타. 왜요? 서울에서는 혼자 갔잖아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엘라는 서울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혼자 걸어 다녔거든요. 도보로 12분 거리였어요. 첫 한 달은 제가 데려다 줬어요. 미국에서의 습관 그대로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이들끼리 걸어가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혼자 걸어서 학교를 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침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3, 4, 5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2달째부터 엘라도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40분에 집을 나서면 7시 52분쯤 학교에 도착했어요. 가끔 늦잠 자면 뛰어가기도 했고요. 저는 창문으로 엘라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을 메고 총총 걸어가는 뒷모습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안하지 않다는 게 불안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거든요. 엄마, 엘라가 다시 말했어요. 여기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달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엘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엘라 눈높이에 맞췄어요. 엘라, 학교까지 얼마나 멀어? 모르겠어요. 차로 20분 걸려. 걸어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릴 거야. 그럼 버스 타면 되잖아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멀어. 그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 엘라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학교가 이렇게 멀리 있는지, 왜 걸어갈 수 없는 거리인지.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학교까지 차로 20분, 30분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스쿨버스라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스쿨버스가 모든 아이 집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살아야 탈 수 있어요. 저희 집은 그 거리보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스쿨버스가 안 왔죠. 가깝다는 게 차로 20분 거리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렇다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인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구간도 있고,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도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길을 걷는 건 치안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요. 멀어도 못 보내고 가까워도 못 보내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엘라, 옷 입어. 늦으면 안 돼. 엘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죠. 저도 차키를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엘라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학교까지 가는 20분 동안 엘라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카풀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가 줄을 서는 전용 구역이죠. 아침마다 여기서 15분을 기다립니다. 차들이 한 대씩 앞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요. 잘 다녀와. 응. 엘라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서울에서 봤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을 혼자 걸어가던 엘라요. 가끔 뒤돌아보면서 제게 손 흔들던 모습이요. 지금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20분 운전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25분 운전해서 사무실에 가요. 오후 3시에 다시 학교로 가서 엘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왕복 2시간이 등교에 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 시간이 제로였거든요. 엘라가 혼자 걸어갔으니까요. 12분이면 학교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후에 엘라가 혼자 돌아오면 같이 간식을 먹었고요. 오후 3시가 되자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시 차를 몰고 학교로 갔죠. 카풀라인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앞에 차가 20대쯤 서 있었어요.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엘라가 나왔어요. 뒷좌석에 탔죠. 학교 어땠어? 그냥. 점심은 뭐 먹었어? 샌드위치. 그리고 엘라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서울에서는 엘라가 학교 끝나고 혼자 편의점에 들렀거든요. 초코바 하나 사 먹고 집에 오곤 했어요. 런던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엘라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어요. 오후 4시였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이 시간에 엘라가 학원에 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혼자서요. 밤 9시에 학원 끝나고 혼자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서요.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인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런던에서는 오후 4시에 집에 도착하면 그게 끝이에요. 엘라는 집에만 있어야 해요.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기 전까지는 어디도 갈 수 없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엘라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딸이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학교에 가고 혼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오고 혼자 학원에 다니는 그 모습이 엘라의 성장이라고 믿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엘라의 독립심이 아니라 나라가 만들어준 구조였던 거예요.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안전하고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런던에 돌아오니까 엘라는 다시 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됐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엘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를 가져와서 재봤어요. 38도 2부였습니다. 많이 아파. 삼키면 아파요. 목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편도선이 부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 근처 소아과에 걸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소아과가 3군데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이 도보 7분이었어요. 예약 없이 가도 됐죠. 접수하고 잠깐 기다리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엘라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까지 받아오는데 45분밖에 안 걸렸어요. 진료비가 5,000원대였고 약값이 3,000원대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핸드폰을 들고 엘라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치의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이에게 지정된 소아과 의사가 있고 아프면 그 의사에게 가야 해요. 다른 병원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전화벨이 6번 울렸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어요.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나왔고요. 1번을 눌렀습니다. 다시 대기음악이 흘렀죠. 10분을 기다렸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딸이 열이 38도가 넘고 목이 아픈데요. 진료 예약 가능한가요? 환자 이름이요? 엘라 클라크입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장 빠른 예약이 5월 20일 오후 3시인데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5월 7일이었어요. 그게 언제죠? 2주 금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요. 2주 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엘라가 소파에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목이 아파서요. 지금 아이가 열이 38도가 넘는데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예약입니다. 응급 상황이시면 응급실로 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통화를 끊었어요. 토마스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있었죠. 엘라가 아픈데 GP 예약이 2주 뒤래. 응급실 가봐. 거기 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 저도 몰랐어요. 엘라를 데리고 응급실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NHS 응급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열이 좀 있고 목이 아픈 정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그리고 비용이요. 응급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기본 수백 파운드가 시작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2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 사이예요. 편도선이 부은 걸로 응급실에 가서 4시간 기다리고 500파운드를 낸다고요? 엘라한테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게 하면서요. 엄마가 약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근처 약국에 갔어요.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했죠. 아이가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요. 처방전 있으세요? 없는데요. 의사 예약이 2주 뒤에요. 처방전 없으면 항생제는 못 드려요. 해열제만 가능합니다. 해열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라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에 손을 얹었죠.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다음 날 아침, 엘라 열은 38도 5부로 올라가 있었어요. 목은 더 부어 있었고요. 침 삼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사립 클리닉 가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립 클리닉은 NHS가 아니에요. 돈을 내고 가는 병원이죠. 예약이 빠르고 대기 시간이 짧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오늘 오후 4시에 가능하다고 했죠. 엘라를 데리고 클리닉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10분을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엘라 이름을 불렀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엘라 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랍자로 혀를 누르고 목 안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도선염이네요. 항생제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 시간은 7분 정도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시 알려드렸을 텐데요. 진료비는 150파운드입니다.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같은 진료를 받으면 얼마였을까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였어요.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어요. 항생제를 받는데 또 45파운드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7만 5천 원이요. 서울에서는 같은 항생제가 3천 원이면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서울에서는 병원이 가까웠는데. 응, 그랬지.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엘라한테 항생제를 먹였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150파운드에 45파운드. 합쳐서 195파운드였습니다. 서울에서 엘라가 아팠던 날이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었죠.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어요. 접수하고 10분 기다렸더니 진료실로 들어가래요. 의사 선생님이 엘라 목이랑 귀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숨소리를 들었어요.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대로 갔습니다. 5,500원이었어요.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3,200원이었고요. 그날 저녁 엘라가 약 먹고 자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이 가까워서 좋아요. 그때는 그게 특별한 건지 몰랐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엘라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엘라 방으로 갔어요. 엘라는 자고 있었는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죠.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아직 열이 있었지만 아침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엘라 옆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서울에서는 엘라가 아프면 걱정은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이 가깝고 진료가 빠르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으니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엘라가 아프면 걱정과 불안이 동시에 옵니다. 예약이 잡힐까? 대기가 얼마나 길까?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아이가 아픈데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요. 엘라가 뒤척였어요. 눈을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물 주세요. 물을 떠다 줬어요. 엘라가 조금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잘 자. 엘라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엘라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영수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195파운드.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플 때 2주를 기다려야 하고 진료비로 35만 원을 내야 하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런 거니까요. 소피, 펌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밀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대학 때 친구예요. 정말 오랜만이다. 포옹을 했습니다. 에밀리 옆에 레이첼이랑 사라도 앉아 있었어요. 셋 다 대학 룸메이트였죠. 졸업하고 각자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몇 년 만이야? 3년. 아니지. 내가 서울 가기 전에 봤으니까 2년 반. 맥주를 시켰어요. 피시앤칩스도 주문했고요.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사라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에밀리는 최근에 이직했대요. 서울은 어땠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K-팝, 드라마 촬영장 같은 거 갔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살기가 편했어.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편하다니?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안 뺏기는 것, 택배 안 잃어버리는 것, 병원이 가까운 것.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런던도 시스템 좋잖아. 레이첼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사라는 첫째 육아 이야기를 했고요. 에밀리는 새 직장 상사 험담을 했어요. 저는 서울 회사 동료들 얘기를 했죠. 웃고 떠들고 맥주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할 말이 많았어요. 레이엘한테는 회계사 시험 준비하던 얘기를 물어봤고요. 사라한테는 남편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에밀리는 제 서울 생활이 궁금하대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펍 직원이 테이블로 왔어요. 죄송한데요. 곧 마감 시간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0분이었어요. 마감이 언제예요? 11시요. 아, 그럼 10분 남았네요. 네. 주문은 10시 45분에 마감됐고요. 계산은 지금 하셔도 돼요.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이었죠. 벌써? 에밀리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막 재미있어지는데. 죄송해요. 라이선스 규정이라서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맨날 이래. 토요일 밤인데 다른 데 갈까? 사라가 물었는데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다른 펍도 11시면 문 닫아. 그럼 클럽은? 클럽. 우리 나이에?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는데 웃음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4명이서 나눠 냈죠. 펍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나도. 다음에 또 보자. 포옹을 했습니다. 레이첼이랑 사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요. 에밀리는 저랑 같은 방향이었어요. 진짜 오랜만이었다. 응. 근데 서울에서 2년 살았는데 왜 다시 왔어? 거기 좋다며?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서. 아, 그렇구나. 에밀리네 집이 먼저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새벽 2시까지 얘기했거든요. 홍대 삼겹살집에서요.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마감한다고 쫓아내는 일 없었죠. 한 번은 강남에서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다가 2차로 맥주 마시러 갔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요. 밤 1시였는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서울은 밤에 꺼지지 않는 도시였어요.
새벽 3시에 치킨 먹고 싶으면 배달시키면 됐고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지하철은 자정까지 다녔고요. 런던은 11시에 불이 꺼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토마스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 응. 재미있었어? 응. 그런데 펍이 11시에 문 닫더라. 원래 그렇잖아. 알아. 근데 이상했어. 할 말이 더 많았는데. 토마스는 TV를 끄고 일어났어요. 자러 갈래? 응. 침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11시 마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레이첼도 사라도 에밀리도요. 펍이 문 닫으면 집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죠. 저만 이상했던 거예요. 할 말이 더 많은데 왜 벌써 나가야 하지? 왜 밤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서울에서 2년을 살면서 몸에 배어버린 거였어요. 밤은 길고 도시는 깨어있고 시간은 넉넉하다는 감각이요. 토마스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서울 홍대 삼겹살집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앉아서 소주잔 부딪히던 모습이요. 아직 할 말이 많아서 한 병 더 시키고 또 한 병 더 시키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인데 주변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에밀리 둘이서요. 같은 펍에서 만났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에밀리가 새 직장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서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했어요. 10시 50분이 됐습니다. 직원이 또 왔어요. 죄송한데요. 마감 시간이에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택시를 잡았어요. 먼저 갈게. 조심히 들어가. 응, 잘 가.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죠.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가 어두웠죠.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토마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울 습관이었어요. 밤에 걸으면서 핸드폰 보는 거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동안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화면만 보면서 걸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제 발소리요. 그때 뒤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발소리도 빨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같은 속도로 걷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깨가 긴장됐습니다. 가방끈을 더 꽉 쥐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돌아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으니까 더 불안했어요.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는 곳이요. 거기까지만 가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죠. 큰 도로로 나왔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누군가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집에 가는 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경계했고요. 뛰다시피 걸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한강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밤 12시쯤 한강에 산책 나간 적이 있었어요. 혼자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한강에 들렀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치맥 먹는 커플도 있었죠. 저는 한강변을 따라 20분쯤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고요. 강물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걸어와도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누가 옆을 스쳐 지나가도 조깅하는 사람이구나 했죠. 경계라는 감각 자체가 꺼져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니까 그 감각이 다시 켜진 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토마스는 자고 있었어요. 엘라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엘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라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엘라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엘라는 밤 9시에 학원 끝나고 혼자 걸어서 집에 왔어요. 골목길을 걸어서요. 제가 창문으로 엘라가 오는 걸 지켜봤거든요. 가방을 메고 총총 걸어오는 모습이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엘라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런던에서는 엘라를 밤에 혼자 못 내보내요. 골목이 무섭고 거리가 불안하니까요. 엘라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자고 있었어? 지금 들어왔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응. 엘라가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서울 얘기해줘요. 지금? 자야 하는데. 조금만요. 엘라는 이불을 당겨서 무릎에 올렸어요. 뭐 얘기해줄까? 한강 얘기요. 한강 얘기를 해줬어요. 밤에 산책 나갔던 얘기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치맥 먹고 있었던 얘기요. 엄마도 혼자 걸었는데 무섭지 않았다는 얘기요. 엘라가 물었어요. 여기는 왜 무서워요? 대답을 못했어요. 엘라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 자. 엄마도요. 엘라 방을 나와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어두웠어요.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고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골목을 걸었을 뿐인데요. 서울에서 2년을 살면서 제 안에 있던 경계 본능이 완전히 꺼져버렸던 거예요. 밤거리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위협이 아니라는 걸 몸이 기억해버렸죠. 런던에 돌아오니까 그 본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긴장하고 어두운 골목을 피하고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첫날 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바뀌어 버린 거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를 바꿔놓은 겁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런던에서 살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엘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다시 엘라를 데리러 갔어요.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엘라 숙제를 도와줬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엘라가 자기 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엘라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종이를 받았어요. 그림이었어요. 엘라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왼쪽 위에는 편의점 그림이 있었어요. 엘라가 혼자 편의점 앞에 서 있고요. 손에 초코바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밤하늘에 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른쪽 위에는 한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엘라랑 저랑 토마스가 앉아 있고요. 테이블 위에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지하철 그림이었어요. 노란색 지하철이요. 저와 엘라가 나란히 서 있고요.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그림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혼자 편의점 갔던 밤, 한강에서 치킨 먹던 날, 엄마가 핸드폰 보면서 지하철 타던 날, 엘라를 봤어요. 언제 그렸어? 오늘요. 서울 생각나서요.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엘라가 그린 편의점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 CU라고 써 있었고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엘라 얼굴에 미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강 그림에는 강물이 파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벤치 뒤로 다리가 보였고요. 다리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그림은 제일 자세했어요. 노란색 전동차, 손잡이, 창문,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예쁘다. 서울이 그리워요. 엄마도 그리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면서요. 여기서는 혼자 편의점 못 가잖아요. 응. 여기서는 한강 없잖아요. 응. 여기서는 엄마가 지하철에서 핸드폰 안 보잖아요. 엘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림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엘라를 안았어요. 엘라도 저를 안았죠. 엄마, 우리 다시 서울 갈 수 있어요? 엄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라를 놓아줬습니다.
엘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봤어요. 편의점, 한강, 지하철. 엘라가 기억하는 서울이었어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거리, 밤에 가족이랑 치킨 먹던 강변, 엄마가 경계하지 않던 도시.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38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대학도 여기서 나왔고, 직장도 여기서 다녔고, 결혼도 여기서 했어요. 런던이 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회사 메일을 열었어요. 인사팀 메일 주소를 찾았죠.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서울지사 재배치 신청. 본문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유로 서울지사로 다시 가고 싶다고. 가족 사정으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때 엘라가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 그림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2년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아시아 팀과의 협업 경험도 쌓였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장기 근무를 희망합니다. 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엘라가 혼자 편의점에 갈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죠. 제가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회사 메일에는 그렇게 쓸 수 없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됐어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엘라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봤어요. 런던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런던은 원래 이랬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도 똑같았죠.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제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른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한번 경험하면 다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매일 누리는 그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요. 밤 11시에 슬리퍼 신고 편의점 가는 것. 아이가 혼자 학교에 걸어가는 것. 아플 때 당일 진료받는 것.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걷는 것. 택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전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중 하나도 누리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저는 그걸 서울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토마스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서울 생각. 그럴 줄 알았어.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 있는 엘라 그림을 봤습니다. 엘라가 그렸어? 응. 서울 가고 싶구나. 응. 나도.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실 그래. 저는 토마스를 봤습니다. 진짜? 응. 거기가 편했어. 솔직히. 토마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메일 보냈어. 서울지사 재배치 신청. 그래. 응. 잘했어.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라 방 문이 열렸어요. 엘라가 나와서 우리를 봤습니다. 뭐 하세요? 엘라, 이리 와봐. 엘라가 다가왔어요. 토마스랑 제 사이에 앉았죠. 엄마가 회사한테 말했어. 우리 다시 서울 가고 싶다고. 엘라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진짜. 언제요? 아직 몰라. 회사에서 결정해야 해. 시간 좀 걸릴 거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응, 갈 수 있어. 엘라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도 엘라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